예, 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구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적 조건 형성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이었죠.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의 연합이었어요. 근데 이 도구적 조건 형성은 도구적이란 말이 반응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면 결과를 얻게 해준다는 점이 바로 도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물개나 돌고래 쇼 하는데 보면 생선을 던져주잖아요. 제주를 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재주 넘는 행동을 보이면 생선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물개나 돌고래한테는 도구라는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조작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환경을 조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극과 자극의 연합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고,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그에 따르는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적 조건화의 기본 원리는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강화물이라고 하는 유쾌한 사건이나 유쾌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처벌이 주어지게 되면, 처벌은 이제 불쾌한 사건이나 불쾌한 결과겠죠. 그 행동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기본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적 조건 형성에 이제 처음 연구가 시작된 것은 문제 상자라고 하는 퍼즐 박스를 이용해서 그 퍼즐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어 놓고 고양이가 지렛대를 밟아야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박스예요. 그래서 그 시행이 여러 번 반복됨에 따라서 고양이가 지렛대를 밟고 바깥으로 나오는 그 반응 잠재기가 짧아져요. 그리고 잠재기가 감소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그것이 점진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반응은 약화되는 대신에 정확한 반응, 즉 그 지렛대를 밟는 정확한 반응이 강화가 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화라는 reinforcement라는 용어는 그 강화가 우리가 흔히 쓰는 보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강화가 있기 직전에 했던 반응이 앞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건, 즉 강화는 정확한 반응을 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반응을 점차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즐 박스라는 게 이거예요. 손다이크라는 학자가 이 퍼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고양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다이크가 효과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반응 후에 수반되는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면 그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되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 확률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행 횟수하고 트라이얼 횟수죠. 그리고 반응 시간을 이제 잠재기 그 시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행할 땐 시간이 꽤 길게 나타납니다. 근데 계속 시행이 반복되면서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또 좀 늘었다가 다시 또 줄어들고 나중에는 굉장히 시간이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학습 곡선을 통해서 보면 반응 잠재기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고양이의 학습이 시행착오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떨 때는 정확한 반응을 보이고 그 시간이 또 짧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확한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좀 불규칙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지만 시간은 감소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 거죠. 이 도구적 조건 형성에도 마찬가지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고라는 것은 학습자가 반응을 하였을 때 강화를 생략함으로써 소고가 나타날 수 있다. 소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극 통제라는 건 뭐냐면 반응에 선행하는 자극에 의해서 그 반응이 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일반화. 앞에서도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도 작은 일반화라는 현상이 있었죠. 어떤 자극은 변화하지만 반응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맘마라고 소리를 낼 때 맘마를 주면, 그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맘마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의 케어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라는 소리를 만약에 내면 강화를 줘요. 그러면 그 엄마라는 소리가 냈을 때 강화를 획득하니까 그 엄마라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자기한테는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엄마라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은 맘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죠. 그 대상이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소리를 냈을 때 마찬가지로 강화를 주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일반화의 정도라는 것도 역시 원래 자극과 새로운 자극 간의 유사성의 정도에 비례한다. 고전적 조건 형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변별 또한 나타나요. 그 반응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강화를 받게 되는데 강화를 받지 못하거나 훨씬 적은 강화를 받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 자극 사이를 구분해서 상이한 반응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자극에 대한 반응 결과 강화를 받고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도 강화를 받지 못하면 분명히 그 강화를 받은 자극과 받지 못한 자극에 대해서 구분을 해낸다는 것이 바로 변별이라고 볼 수 있죠.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기 차라고 생각한 곳에 갔더니 내 차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아마 멀리서도 자기 차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좀 많은 경험을 해봤을 만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다이크의 이 도구적 조건 형성이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요.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는 이제 스킨너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썬다이크하고는 조금 달리 기본적인 연함은 반응을 보여준 후에 강화하고의 연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스킨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물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환경에 어떤 측면을 조작해야 된다는 거죠. 능동적인 조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역시 자극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스킨너 박스라는 거예요. 이 스킨너 박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반응을 정확하게 했을 때 이제 반응 기록대를 여기다가 부착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먹이통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킨너 박스를 제작했고, 스킨너 역시 여기다가 이제 쥐를 집어넣고 실험을 여러 차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확인하고 나서 스킨너가 행동 조형이다라는 원리를 또 발표하게 돼요. 조형이라는 용어는 쉐이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원리인데, 행동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만들어 가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조형이에요. 쉐이핑. 그래서 이런 원하는 행동을 한 번에 다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반응을 계속 만들어내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목표 반응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행동을 점차적으로 목표 반응에 접근시키는 것이 바로 이 조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에 대한 조형을 보면 일단 쥐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서 1단계로 보상을 조금 주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일어서는 행동만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선. 그리고 지렛대 가까이에서 일어서기를 또 할 때만 강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발로 지렛대를 건드리면 또 역시 강화를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앞발이 지렛대를 누르게 되면 먹이가 떨어지잖아요. 완전히 강화가 이루어지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 쥐는 그 먹이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쥐가 이렇게 처음부터 지렛대를 딱 누르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완전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렛대를 눌러야만이 먹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그래서 행동을 만들어 완성하게 되는 그 과정을 행동 조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쇄화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연쇄화라는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지렛대를 누르는 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조형에 의해서 확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복잡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쇄화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반응을 보여준 결과로 그 다음 반응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으로, 그죠? 보상으로 작용해서 각 단계의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쥐가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이제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를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그 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쥐가 하나하나 연쇄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쥐가 사다리를 끌어올려서 첫 번째로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먼저 올라가죠. 이 위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일단 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사다리를 쭉 위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다리가 이제 마지막
그 선반에 연결이 되죠. 그러면 또 여기를 통해서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맨 위층에 있는 먹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소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를 이제 연쇄화 반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중요한 건 바로 반응률의 변화예요. 반응률의 변화. 반응률의 변화. 즉, 강화라는 것이 뭐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뭐 어느 쪽이든지 다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강화와 처벌이에요. 강화에는 정적 강화도 있을 수 있고 부적 강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말 그대로 호의적인 대상을 제공해 줄 때 정적 강화. 비호의적 또는 혐오적인 것을 제거해 주는 것도 역시 강화입니다. 하지만 비호의적이거나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을 멀리 접근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거니까 부적이다, 네거티브다라고 해서 부적 강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 모두 그 짝 지어져서 반응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처벌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어요. 역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화는 증가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반응자가 싫어하는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싫어하는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정적 처벌. 그래서 반응을 감소시키는 거죠. 뭔가 좋지 않은 떠들거나 이러면 꾸중을 하고 체벌을 해주는 거죠. 근데 부적 처벌은 선호하는 것을, 정적 처벌은 싫어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고, 부적 처벌은 선호하는 대상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주지 않음으로써 반응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너 1시간 동안 공부해. 그러면 게임을 해줄게. 그러는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 부적 처벌이죠.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 뭐,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적 처벌이에요. 그리고 선호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극을 제시해주면, 정적 처벌이 되는 거죠. 아니, 싫어하는 그 자극을 제시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강화는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고,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선호 자극, 혐오 자극을 제시냐 제거냐에 따라서 반응률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강화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모든 행동을 다 변화시키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처벌만 가지고도 사실은 뭘 못하게 할 때 처벌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처벌이 부여되고 또 다른 대안적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처벌을 할 때 적절한 설명이 따라가면 설명이 없을 때보다 그 처벌에 선행했던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중을 듣고 혼이 나는 그 학생한테, 대상한테 너 왜 지금 혼나는 건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뭘 어떤 물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거나 가벼운 체벌, 뭐 언어적인 경고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공손하지 못한 태도를 없애려고 할 때, 공손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처벌보다는 공손한 태도를 보일 때 칭찬을 해주는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칭찬 효과라는 게 굉장히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사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거의 뭐 매주 한두 명의 교사가 그런 안 좋은 일을 보여줬어요. 지금 교사들이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동학대법, 뭐 아동학대 금지법인가를 좀 개정해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좀 꾸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꾸중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뭐 아이가 굉장히 뭐 안 좋아졌다. 집에 와서 막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참 요즘에 그 교육 현장의 현실을 보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옛날에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선생님한테 엄청 얻어 터지고 왔는데도 왜 그렇게 선생한테 화를 안 내고 오히려 선생님을 옹호해주고 그랬을까요? 뭐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옛날에는 그렇게 어, 귀하게 생각 안 해서일까요?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식의 어떤 올바르게 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가 좀 뭐 처벌받고 혼났다고 해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좀 전 너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로 뭐 선생님한테 뭐 그렇게 막 혼나고 터지고 막 의도 터지고 매 맞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그냥 통상적으로 뭐 매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막 진짜 심하게 맞고 그러면 뭐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강화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강화물에도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1차적 강화물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욕구를 바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음식물이나 뭐 물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바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막의 원리라는 게 강화에도 위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원하는 것이 있고 덜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강화물로 작용하는 것들 중에도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여유 있는 시간을 사람들한테 제공해 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자신이 좋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꼭 뭘 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근데 이게 2차적 강화물은 뭐냐 하면 과거에 1차 강화물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강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1차 강화물하고 연합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돈이 직접적인 그 강화의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고
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뭐든 돈으로 어, 대체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하고 뭐 음식을 연합해, 뭐 돈이 있으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역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 돈으로 인해서 강화되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강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애정이나 칭찬이나 단순한 관심, 이런 것들은 이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강화 효과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그것이 보상으로 작용해서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2차적 강화물이다, 사회적 강화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강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론가들은 학습은 행동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이후에 기대되는 결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거죠. 이 강화에서 중요한 건 바로 강화 스케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응수하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효과가 급격하게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좀 늦게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고정 비율 계획 같은 경우가 이거죠. 굉장히 급격한 강화 제공 후에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 비율 계획, 그리고 고정 간격 계획, 그리고 변동 간격 계획. 근데 이 아주 빠르게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그 반응이 급격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 사그라들죠. 반응수가 확 떨어져요. 빠른 시간 내에 반응을 급격하게 일으키는 데는 고정 비율 계획하고 변동 비율 계획이 좋아요. 그리고 완만하게 천천히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는 고정 간격 계획과 변동 간격 계획이 좋습니다. 계속적 강화와 부분 강화는 계속적 강화는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해 주는 거고, 뭐 부분 강화는 어떤 때는 뭐 강화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반응에는 또 강화가 주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헐적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 비율 계획은 일정한 수의 횟수를 얘기하죠. 뭐 5번 행동하고 났더니 강화가 주어지더라. 그러면 5번을 빨리 해버려요. 그러면 강화물을 받으니까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인 강화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영업사원의 경우, 실적을 빨리 달성하면 바로 그냥 그 성과급을 바로 받으니까. 한 번에 강화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강화물을 받은 직후에 반응을 멈추는 기간이 또 관찰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강화물을 받기 위해서는 막 열심히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강화를 받고 나면 급격하게 또 반응은 또 멈추게 된다 이거죠. 떨어지게 된다 이거지. 보상 직후에 휴식 기간이 생긴다. 고정 간격 계획일 때보다 더 많은 반응을 산출할 수 있다. 고정 비율 계획이 여기서 나타났듯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정 비율 계획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그 행동을 급격하게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간격이니까 반응 수하고 상관없어요. 횟수하고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응을 강화시키는 절차입니다. 반응의 수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느 정도의 간격,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 간격에 따라서 강화가 주어지니까, 일정하게 용돈 받는 날이 정해지는 경우, 월급 받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5일이 가까워지면 용돈을 받게 되면 5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한 번에 강화물을 받은 직후에는 또 거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또 정해진 간격이 거의 다가오면 또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그죠? 뭐 정해진 봉급, 월급 받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평상시엔 시험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죠. 반응 특징이 바로 이제 뭐 강화를 받을 시점이 다가오면 행동을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변동 비율이라는 건 횟수를 또 역시 어, 빈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근데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몇 번을 하는지에 따라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5번, 10번이 아니에요. 7번, 뭐 10번 이상을 했는데도 강화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반응이 보인 후에 또 강화가 주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어, 이 강화를 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휴식 기간이 없이 꾸준히 행동을 해야만 뭐 강화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도박 비율이 바로 변동 비율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100판을 했든 뭐 50판을 했든 언제 돈을 딸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슬롯 머신이 마찬가지. 그게 불규칙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휴식 제거 기술. 쉼 없이 반응을 계속 꾸준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도박장, 매주 사는 복권, 뭐 사냥에는 악시, 그다음에 꽝이 나오는 사은품 제공해 주는 거. 그죠? 뭐 경품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막 애들은 막 그 경품 받으려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경품이 주어질지는 몰라요. 사실 그래서 미신적인 행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연히 사실은 특정 행동을 보였는데, 강호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행동이 바로 징크스라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 우연한 행동이 강화의 연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잘 본 거야. 그리고 머리를 안 감고 시험 보러 갔더니 또 시험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내가 머리를 안 감고 갔더니 시험 잘 보네. 그럼 다음번 시험 보러 갈 때도 머리를 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징크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 구매를 계속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사은품 덤, 친절, 감사 전화, 사심 없는 느낌이 들어야 또 사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 전화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 간격 계획이에요. 가변 간격. 간격이 딱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고, 막 들쭉날쭉한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이 늘어나진 않아요. 행동이. 근데 반응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꾸준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실제 기업체에서도 뭐 회장이나 사장이 어떤 회사의 계열사 중에 회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가는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어떤 때는 월 초에 갔다가 어떤 때는 월 중간에 갔다가 어떤 때는 월 말에 갔다가 그런 식으로 가면 간격은 사실은 다
어, 정해져 있지, 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장이 언제 방문할지 모르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야죠, 일을. 그죠? 평균적인 시험 횟수. 출석 부르는 거는 횟수는 동일하지만 무작위로 부르는 거예요. 뭐, 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역시 조작적 조건 형성에도 소고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아, 그 부분 강화 효과라는 게 바로 그거죠. 음, 계속적으로 강화된 반응보다 소고가 느리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부분 강화 효과가. 소고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은 소고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강화 계획은 결국은 소고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생활 속의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뭐 동물 훈련할 때도 적용할 수 있고요. 행동 수정할 때도 할 수 있고. 우리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편식하고 뭘 자꾸 나쁜 습관이 있을 때 그걸 고쳐줄 때 조약적 조건 형성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시키는 거예요. 미신행동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징크스와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강화의 대안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강화 제거 후에도 행동을 얼마나 지속시킬 거냐의 문제가 자기 통제와 관련돼 있다. 너무 강화물에만 의지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가 통제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참 사실 바람직한 결과를 좀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통제라는 게 셀프 컨트롤의 문제고 강화 시에 있었던 자극이 그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기 강화, 스스로가 또 강화를 주는 거예요. 뭐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 우리가 월드컵 축구하는 기간에 하고 겹칠 때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게 되면 그건 즉각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경우는 지연 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수행에 대해서 자신이 강화를 하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도구적 조건 형성을 비교해 놓은 부분입니다. 용어는 완전히 이 CS, US, CR, UR이지만 도구적 조건 형성은 반응이나 강화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US를 통제하지 못하는 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 강화를 통제하는 게 도구적 조건화예요. 여긴 자극과 자극 간의 짝지음이죠. 근데 특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과 결과를 짝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과 반응의 짝지음이죠. 연합이죠. 그리고 소고 절차 동일하게 있죠. 일반화도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변별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화에 의해서 그죠? 아마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학습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면 그런 연합과는 상관없는 학습이 바로 사회인지 학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동과 지식 가운데도 많은 부분은 직접적인
경험 없이, 개인적 경험 없이 습득된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도구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라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고 조직화하는 과정, 즉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알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스스로가 깨우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사회학습은 관찰 또는 인지를 통한 학습을 수용할 때 인간과 동물의 더 광범위한 학습 현상을 다룰 수 있다.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습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인간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습은 우리가 흔히 관찰학습 또는 모방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학습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관찰, 사회학습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벤두라라는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 벤두라가 얘기한 것도 우리 행동에 아주 많은 영향력이 미쳐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찰학습을 얘기하면서 조건 형성을 얘기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한 반면에 반두라는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도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세일즈맨이 영업활동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으면 역시 관찰만으로도 효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관찰학습, 사회학습에 이제 네 가지 기본 과정이 있어요. 우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아주 열심히 관찰을 해야죠. 그리고 파지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 표상을 기억 속에 유지하고 재생은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죠? 외연적 행동으로 전환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가 생겨야겠죠? 반응하려고 하는 동기가 없으면 관찰한 반응을 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한 반응이 나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동기 유발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모델링과 모방이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방할 대상을 선정하는 일.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리고 내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들이 정해지죠. 특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연예인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대상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모델로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모방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리강화, 대리처벌은 자신의 경험 대신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한 강화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작적 조건 형성도 이 사회학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리처벌은 대리강화보다 행동으로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학습. 이거 인지 과정은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지적인 측면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내가 따라하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과 강화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전적 조건 형성 동안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지적 기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적 기대. 그래서 사실은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을 신뢰롭게 예언해 줄 때, 예측해 줄 때 그 조건 반응이 가장 잘 형성된다.
라고 해서 그 인지적 견해를 지지해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작적 조건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동일한 적용이 되죠. 자극 반응 연합과 강화의 효과를 합한 것 이상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인지적 설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게 고등 정신 과정을 필요로 하고 학습자가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학습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기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요인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징크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연적으로 내가 빨간색 셔츠를 입고 시험 보러 갔는데 그날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강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기억을 더 강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학습에서는 통찰, 인사이트를 아하 학습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인사이트를 스스로가 깨우치는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 퍼즐 박스에서 손다이크는 시행착오 전략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볼프강 쾰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심팬치를 가지고 바나나라는 것을 따먹는 그 모습을 쫙 관찰해 보니까 스스로가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형성된 연합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높은 데 매달려 있는 바나나를 심패치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게 바로 아하라는 부분을 적용한 것이 바로 통찰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켈러가 그 근거를 얘기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극 반응을 연합에 대한 형성이 아니라 문제 상황 전체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이 항상 시행착오만에 의해서 힘들고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톨만이라는 학자는 또 이 미로 실험을 통해서 잠재 학습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 미로 학습을.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준 학자가 톨만입니다. 미로 학습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동안에 집단 A와 집단 B와 집단 C한테 서로 다른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시행마다 목표 상자에 먹이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오류가 빠르게 감소하죠. B는 먹이 제공이 없어요.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류를 범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처음 10일간 먹이 제공 없었고 11일째 먹이를 제공해 주니까 급격하게 오류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A, B, C의 실험 조건에 따라서 훈련 일수, 횟수에 따르는 그런 평균 오류수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보니까 11일째 한 번 강화를 받은 집단 C의 학습 수행이 강화 이후에는 매일 강화를 받은 집단 A의 수행과 거의 같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강화 없이 학습이 이루어진 집단도 매번 강화를 준 집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만이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잠재 학습이다. 결국 강화를 받기 전에 동물들은 이미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1번째 11일 날 강화를 한 번 주어진 것은 그 후의 수행을 변화시켰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나 강화 없어도 사실은 인지는 자연스럽게 발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부분을 전부 살펴봤고요. 질문 내용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거나 수업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양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죠. 예, 예, 이걸로 보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